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제 2강 SAPS Experiment and Theory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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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제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아웃라인은 이제 SAPS에 대한 셋업을 이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SAPS 실험이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트랜스미션 모드와 그 다음에 프로세스 모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SAPS 그 실험 그 조건 어떻게 셋업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요 포인터로 해놓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그 샘플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SAPS의 그 실험하는 중에 그 유의사항들 이렇게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엑삽스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강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 질문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필요하시면 질문을 저에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제 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아는 선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1986년 용어는 제 출생 연도는 아니니까요. 혹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그러면 SAPS의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이런 파트를 잡았냐라고 이제 하면은 실제로 이제 그 실험을 가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실험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뭐 2박 3일 또는 3박 4일까지 아니고 1박 2일 이렇게 이제 밤샘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밤샘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분석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실험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사항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걸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 배운 거죠. 그 SAPS에 대한 그 기본적인 걸 잘못 배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넘들이 내니까 자기도 가서 찍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데이터 찍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엑삽스 같은 경우는 에러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에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래서 찍어야지 그냥 가서 막 찍으시면 뭐 답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 물론 이제 본인 논문에는 대충 그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심도 있게 쳐다보면 사실 알고 보면 그게 거짓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제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찍고 있는 걸 제가 가끔씩 보긴 하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찍을 때 물론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걸어놓습니다. 걸어놓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삽스는 한 25분, 30분 정도 하나 찍는데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걸어놓고 30분 동안 본인이 할 일을 하는 거죠. 데이터 이제 잘 되겠지 하고 이제 뭔가 결과가 나오니까요. 근데 나중에 뒤에 까고 보면 사실 그 결과가 믿지 못할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그 데이터가 이상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손대지 않습니다. 그거를 다시 뭔가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 밤새 하면서 밤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실험을 이제 좀 잘 하시면 어떨까? 가서 이제 미리 그 유의사항들을 알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가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원하는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강의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험 셋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싱크로트론이고요. 그 다음에 싱크로트론에서 엑스레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들이 회전을 하고 로테이션을 하며 가속을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엑스레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그 파장대의 엑스레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다른 에너지 막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가 있죠. 그 필요 코발트 K에지, 코발트 K 또는 어, FEK쯤에 FEK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걸러주는 게 바로 뭐냐면 그 모노크로메타입니다. 이 모노크로메타의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 역할, 첫 번째 모노크로메타, 더블 모노크로메타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모노크로메타는
이제 에너지를 이제 필요한 에너지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노크로메타는 요놈이 이제 제대로 그 샘플에 맞게끔 이렇게 이 빔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노크로메타는 주로 이제 실리콘 그 포항 가속기 같은 경우는 실리콘의 1111 그 면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조정이 해서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I0 챔버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샘플을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샘플에서 이제 스캐터링이 일어나게 되면 흡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일부는 또 이제 플로레스로 가게 되고요. 또 일부는 트랜스미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에 챔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제 플루레센스를 측정하는 또 디텍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실제로 보안 가속기에서 찍은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I0 챔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저,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통과에 샘플을 맞고 이렇게 통과하면 이게 이제 트랜스미션 IT 챔버가 되는 거고요. 이쪽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실리콘 디텍터인데요. 실리콘 디텍터가 그때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측정이 이제 이렇게 측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빔이 이제 또 통과를 해가지고 이쪽 뒤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은 그리지 않았는데 IR입니다. IR. 레퍼런스를 여기다 놓고요. 레퍼런스를 놓고 그 다음에 IR 챔버를 놓게 되면은 IR 챔버가 이제 놓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IR 측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레퍼런스 얘기가 나왔으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레퍼런스는 가능하면 항상 그 레퍼런스를 놓고 찍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챔버 찍는 걸 좀 모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가능하면 찍으실 때 트랜스미션과 플로레스 모드를 둘 다 놓고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퍼레이터 분들이 뭐 플로레스는 필요 없고 트랜스미션만 잘 나오니까 괜찮아. 뭐 그렇죠.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오퍼레이터 분들이 계실 때 잘 나오면 좋은데 오퍼레이터 그분들이 계셨다가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뭐 그냥 가시죠. 사실은 셋업만 해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가시죠. 바쁘시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카운터를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트랜스미션 샘플에 따라서 트랜스미션 카운터가 보통 카운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플로렌스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셋업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퍼레이터 분에게 반드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트랜스미션 하나 하고 그다음 플로렌스도 해달라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렌스 해달라 그러면 이제 실리콘 디텍터를 놔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전문용 디텍터도 큰 거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실리콘 디텍터 하나 놔주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 놔주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합니다. 어쨌건 찍을 때는 두 개를 놓고 찍어라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미션 모드를 한번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제 트랜스미션 모드는 I0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IT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거에 관련된 식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보던 식이죠. 그래서 이제 흡수 개수는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렌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식이 다르죠. I0 들어가고 이제 튀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흡수 개수는 IF over I0에 비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비례장수 C를 쓰입니다. 이건 콘스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트랜스미션 모드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아까 앞에서 보는 식입과 샘플이고 샘플 그림이고요. 자, 이제 옆에서 이제 챔버 이게 이제 I0 챔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샘플이 여기 있고요. 샘플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챔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빔이 들어오죠. 엑스레이 이니셜 빔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 챔버를 통과하게 되죠. 이 챔버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헬륨이나 아르곤 또는 이걸 섞어서 쓰거나 또는 이제 네온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질소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건 여기 챔버 IT나 I0 챔버에 가스 들어가는 양 요거는 거의 오퍼레이터 분이 다 이제 같이 얘기해 줍니다. 얼마를 해달라, 뭘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약 한 5에서 25% 정도 앞쪽에서 흡수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 들어가고 그 다음에 IT에서도 역시나 이제 좀 흡수하게끔 그 정도 흡수하게끔 또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 그린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림 그렸거든요. 여기는 안 그렸는데, 똑같죠. 뭐,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압이 걸려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엑스레이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안에 가스에서 이제, 가스와 충돌하게 되는죠. 그러면 그 안에 전자와 충돌하게 되면 전자가 여기가 되고,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겠죠. 전자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전압을 띠기니까 전류가 흘러가죠. 그러면 전류 흘러가는 정도를 카운트를 해가지고, 포톤의 그 숫자, 를 이제 카운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포통 카운터가 얼마 정도 되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트랜스미션 나왔을 때 꼭 확인해 볼게요. 트랜스미션이 나올 때 그 포통 카운터가 적어도 3만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꼭 그 데이터를 측정하게 되면 그 포톤 카운터가 얼마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을 열어봐 가지고 IT 부분을 확인을 해서 거기 숫자가 있는데 그게 3만 이상이냐 이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가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스가 들어가는데, 이제 뭐, 헬륨이나 아르곤, 요거, 뭐, L은 픽스되어 있으니까, 이제 요거에 따라서 조정한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포톤 카운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텝 엣지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 그림이 뭐냐면, 이게 트랜스미션 모드로 찍은 거거든요. 이 트랜스미션 모드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제 이 경향이 자꾸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게 왜 내려가냐? 이게 왜 내려가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쌉스는 페르미 골든룰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미 골든룰이 이 엣지 부분에서는, 이제 강하게, 이제 인텐시티가 큰데, 갈수록 이제 probability, 확률이 자꾸 작아지는 거죠. 여기 하는 확률들이, 그러니까 튀어 올라가는 확률이죠. 이렇게 전자들이 이제 올라가는 확률들이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점점 줄어드는 이게 트랜스미션 모드입니다. 근데 이제 플로렌스 모드는 이제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서는 점점 낮아지지만 플로렌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올라가는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 이쪽 아래쪽 부분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 부분도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이때 엣지 스텝이 항상 엣지 스텝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트랜스미션 모드에서는 엣지 스텝이 0.3에서 1.0 사이에 되게끔 꼭 잡아줘야 한다는 거. 뭐 이거를 이제 잡아준다기보다는 이거를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래서 샘플 두께를 줄이거나 또는 늘리거나 또는 이제 들어오는 빔의 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샘플 뮤너트 T 요 엣지 스텝을 꼭 0.3이 1.0 만들어줘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셀프 업소션이 만들어져서요, 데이터가 디스토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막 데이터를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 그냥, 정말 이제, 뭔가 봤던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봤던 그림이 나오지만, 이게 뭐 얼토당토않게 1.5 막 되고 막 그랬거나, 또는 이게 얼토당토 0.2 정도 아주 시그널이 작은 거죠. 그런데 이제 보여주는 거는 그림은 이제 0.2 정도 보여주기 때문에 모양은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모양은 똑같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 0.1, 0.0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잘 찍었다 하고 데이터 가져와 가지고 분석하려고 하니까 참 난감한 거죠. 또는 이제 포통 카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통 카운터도 약 3만 정도 이상은 잡아줘야 하는데 이 포통 카운터가 뭐 예를 들면 한 2천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거기에 이미 통계적인 에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분석하는 시작할 때부터 에러를 찾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잡고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로레센스 모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플로레센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림 보시면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보여준 그림은 이제 잘못된 데이터 측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을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IF over I0 그다음에 콘스탄스 비례상수 C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빔이 들어옵니다. 빔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스캐터링이 일어서 앞쪽으로 이제 사방팔방 다 나가는 거죠. 이게 사방팔방 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식에서 이제 콘스탄트 C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엣지 스텝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로렌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찍게 되면은 이제 낮은 농도, 로우 컨센트레이션 메터리얼 예를 들면 솔루션이 되겠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렌스 모드로 찍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꺼운 물질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두꺼운 물질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또는 이제 아모포스 메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리하다는 거죠. 시그널이 상대적으로 트랜스미션 모드보다는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로렌스 모드로 찍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컴프턴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거고 또는 블랙 피크가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나 또는 다른 시그널 들어간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한 요 정도 선에서 갑자기 피크가 쫙 뜹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또 폭 뛰고 또 다시 여기도 폭 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여기인데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웬 조화인지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이걸 무시하고 그냥 막 찍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걸 이제 브레이크 피크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디텍터를 놨다고 생각해 보시면 얘가 이제 에너지별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얘가 에너지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이제 브레이크 피크에 맞는 조건이 되면 여기서 피크가 뛰는 거죠. 이렇게 피크가 뜨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다행히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행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가다가 요 하나 딱 한 포인트만 딱 뜨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한 포인트. 더도 아니고 딱 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시 또 원래대로 이렇게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 포인트 나중에 수동으로 손으로 그냥 그 데이터 포인트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 데이터 포인트를 지워버리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면 각각의 포인트들이 그 정보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정보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 하나 없앤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포인트가 이제 여러 개가 되고 이렇게 쭉 브로드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건 대량 난감하죠. 대량 난감이죠, 진짜로. 왜냐하면 이놈을 제거하자니 데이터 포인트 손실이 너무 큰 거고요.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버려야죠. 결국 이물질 이제 버려야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사실 이물질은 징크 코발트 옥사이드 필름인데요. 이게 이제 필름이니까 뒤에 이제 그 substrate가 있는 거죠. substrate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놈은 뭐 트랜스미션 모드로 못 찍으니까 당연히 플로렌스로 찍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찍기가 정말 어려웠던 물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런 피크, 요건 한 포인트 정도니까 요건 뭐 지워버리면 뭐 크게 문제 없고요. 이제 어쨌든 플로렌스 모드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솔루션 같은 경우 찍을 때 플로렌스로 찍었을 때 상당히 잘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렇다면 이런 걸 어떻게 피하냐?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피하냐? 방법은 이것입니다. 방법은 디텍터를 여기 있는 디텍터를 이리로 옮기면 브레이크 피크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옮기거나 이런 식으로. 어차피 스캐터링이 사방팔방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거나 이런 식으로 옮겨서 일단은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게 필터를 사용합니다. 필터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절하는 게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로 캘리브레이션하고 이제 디텍터 게인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로 캘리브레이션이나 디텍터의 그 게인 정도는 이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캘리브레이션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오퍼레이터분하고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이제로 캘리브레이션 하게 되면 디튜닝을 반드시 하면 디튜닝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제로 캘리브레이션은 이제 알고 있는 메탈 포일을 갖다가 그 앞쪽에다 놓고요. 샘플이 있는 데다 갖다 놓으면 돼요. 샘플이 있는 쪽에다가 샘플 위치에다가 포일을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포함 가속기 패널인데요. 거기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쭉 모노크로미터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쭉 이동해서 에너지로 딱 오고 그 다음에 한번 측정해 보고 그 다음에 잘 왔구나 확인해 보고 이제 측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인을 줍니다. 여기 이제 게인인데요. I0, IT, IF, IR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톤의 카운트를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게인을 증가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이 게인을 증가시키면 노이즈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게인을 아무 때나 증가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포톤 카운트를 측정을 하고요. 포톤 카운트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게인을 좀 증가를 시켜서 좀 더 포톤을 얻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톤 카운터가 부족하면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슬릿 사이즈를 증가시켜서 들어오는 포톤 양을 증가시키면 포톤 카운트를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포톤 카운트는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제 3만 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제 뭐 3만 개 이상인데 30만 개 다 괜찮습니다. 50만 개도 괜찮고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세츄레이션의 문제죠. 그래서 세츄레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포톤의 수가 너무 많다면 세츄레이션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10의 9승 정도 이게 10의 9승이거든요. 10의 8승, 10의 7승, 10의 6승인데
거의 10의 9승까지는 않고 8승, 7승, 6승 정도에서 이렇게 이제 개인을 잡아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크 커런트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그 플로렌스 측정할 때 트랜스미션보다는 플로렌스 측정할 때 주변의 이제 환경에 대한 그 빔 영향을 어프하기 위해서 다크 커런트 측정할 때마다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매 순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한번 측정하고 그 다음 측정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팅 파라미터, 스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요 이제 대충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셔서 그 엑스압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15까지 가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 화살표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왼쪽에 있으면 일렉트론 볼트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K입니다. K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5 정도였는데 굳이 15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백그라운드 빼는 건 13 정도에서 이제 거의 끝나거든요. 백그라운드 뺄 때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한 13까지, 15까지 할 필요 없고, 14 정도까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맥시멈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그 마이너스 200이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200은 여기 보면 E0라고 나와 있으면 E0. E0가 뭐냐면 이제 엣지가 되는 거죠. 엣지에서 마이너스 2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00부터 마이너스 30까지, 엣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00.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0 이렇게 이제 스텝 구간을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이 40, 이제 플러스 40이 되는 거죠. 여기 엣지에서 플러스 40, 그 다음에 8, 이제 이거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8 일렉트론 볼트가 아니고 8 인버스 옹스트롱이 되는 거죠. 인버스 옹스트롱.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스텝 사이즈가 있으면 각각의 스텝 사이즈 200부터 마이너스 30까지 스텝 사이즈 10으로 할 거고, 뭐 굳이 많이 할 필요 없으니까요. 백그라운드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이니까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0.4 정도 잡아주고요. 0.05. 뭐 만약에 젠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스텝을 작게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충 이렇게 잡으면 한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피킹 인티그레이션 타임이 있습니다. 인티그레이션 타임. 이 인티그레이션은 피킹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포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초 동안에 이제 예를 들면 이게 1이면 1초입니다. 1초 동안에 받아들인 포톤의 그 디텍터의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포톤 카운터를 했는데 이 카운터가 3만 정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피킹 타임을 늘리는 겁니다. 이 피킹 타임을 늘리게 되면 거기에 있는 포톤의 그 수를 증가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 1초 동안에 받는 포톤하고 2초 동안에 1초에 10개를 받았는데 2초를 늘려놓으면 20개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리면은 포톤 3만 개 이상의 포톤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이 밑에 이제 파일 네임을 적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따른 디스크립션을 적으면 된다. 이거야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포항 가속기 기준을 얘기한 거고요. 아마 이제 이런 판넬은 어디 가속기에 가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디튜닝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로 캘리브레이션은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코발트 KH를 찍다가요. 코발트 KH를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징크 KH로 바꾸고 싶다. 이제 다른 엣지로 이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로 캘리브레이션에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옮겨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디튜닝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그러면 이제 디튜닝을 하는데 뭐 디튜닝하는 게 옮겨갈 때 디튜닝하고 또 빔이 오프 될 때도 디튜닝하니까 빔이 이제 들어왔다가 뿅 하고 이제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속기 문제가 있어 셧다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디튜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튜닝을 꼭 다시 해줘야 한다는 거. 근데 뭐 옛날에 보안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게 셧다운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서 계속해서 빔도 일정하게 잘 나오고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엣지를 바꾸게 되면 디튜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디튜닝이 무엇냐라고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디튜닝은 모노크로메타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노크로메타. 왜냐하면 이제 빔이 들어오는데 그 빔 이제 여러 그 파장대에 빔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파장대를 뽑아서 다시 얘기하면 원하는 에너지 영역을 뽑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싱글 크리스탈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브레그 법칙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브레그 법칙 n 람다 이퀄 2d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n 람다 이퀄 2d 사인 세타, 뭐 세타 영역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람다 n이 어떻게 되냐면 2d 사인 세타 오버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세타라고 하더라도요, 같은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각도라고 하더라도요, 빔이 나오는데 1차 모드 람다가 나올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람다 1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고차 모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동시에 같은 지역에 같은 세타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세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텐시티인데 람다 1이 크기 때문에 이제 람다 1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람다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고차 모드 람다 3 예를 드는 겁니다. 람다 3도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나오는 엑스레이는 이 두 가지가 합한 그 뭔가 이제 합한 그 값이겠죠. 이렇게 합한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개가 합한 값. 그래서 이제 맥시멈이 되면 맥시멈에서는요 이 두 개가 합해져서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그러니까 단파장이지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는 파장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요놈을 없애줘야 한다는 거죠. 요놈을 없애줘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디튜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노크로미터를 돌리면 자꾸 이제 인텐시가 증가할 겁니다. I0 인텐시가 자꾸 증가합니다. I0를 보시면서 자꾸 이제 그러면 I0를 보시면 자꾸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최대 맥시멈이 나옵니다. 맥시멈이 나오면 이 맥시멈에서 다시 뒤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모노크로미터를 원래 돌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럭와이즈로 돌렸다면 안티클럭와이즈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이 다시 줄어드는 거죠. 오늘 줄어들고 이제 그 시점 바로 이제 이 람다 3가 섞여 있지 않는 바로 이 부분에 가능하면 이 부분의 최대 부분에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디튜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제 데이터가 아니고 인터넷에서 받아온 데이터인데요. 이제 우라림입니다. 이거는 우라림이고요. I0가 2.5. 여기 보시면 I0가 이제 2.5, 맥시멈이 2.5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놈을 디튜닝을 해가지고 쭉 내서 1.5, 한 40%, 그러니까 이제 60%까지, 이거의 60%까지 줄인 거죠. 그러니까 40% 줄여서 이거의 60% 곱하기 0.6을 한 거죠. 그래서 1.5가 나오고요.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면 IF 오버 I0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튜닝이라는 게 이제 이건 우라림이고요. 일반적으로 디튜닝은요 이제 맥시멈의 0.75 대부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트랜지션 메탈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메탈 같은 경우에 0.75 정도 곱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만약에 이제 잘 모르시겠다면 이 부분도 오퍼레이터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디튜닝을 얼마까지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플래티늄이고 예를 들면 뭐 어떤 거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오퍼레이터 분하고 얘기하시면 오퍼레이터 분이야 이제 이 장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디튜닝을 하면 되니까요.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반드시 이제로 캘리브레이션 하게 되면 디튜닝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 오퍼레이터 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요. 요거 조절하지 않고 그냥 막 실험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측정할 때 주의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이 지키지 않는 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엑스합스를 배울 때 저희 지도교수님 한상욱 교수님 아래에서 배울 때는 항상 이 3스캔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스캔은요 반드시 3번 정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3번을 해야 하냐? 뭐 인시추 실험이야 뭐 인시추니까 쭉 가는 게 맞습니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인시추 실험이 아니라 그러면 가능하면 3번을 스캔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거기 가끔씩 가속기나 이런 데 가시면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이 3번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왜 3번이냐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노이즈가 또는 에러가 어디서부터 아는지를 알기 위해서 3번을 측정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이제 한 번을 측정하거나 두 번 측정하거든요. 그걸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한 번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번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 측정을 했는데 얘하고 다릅니다. 첫 번째 놈하고 다릅니다. 누가 다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을 더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건 솔루션인데요. 이게 지금 정말 벌크 물질이라든지, 벌크라는 건 퍼펙트한 크리스탈이죠. 이제 크리스탈이 잘 돼 있는 놈이란 건 그냥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세 번 찍어도 세 번 스캔 다 아주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머포스인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뒤에 아머포스 물질인 경우나 솔루션 이런 물질들은 뒤에 아무튼 이렇게 뭔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오실레이션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게 진짜냐? 예를 들면 보이겠습니다. 세 번 스캔을 했는데요. 초록색입니다. 이게 내려가는 거죠, 여기. 요건 내려가는 거 맞는데, 이 초록색은 너무 많이 내려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놈 데이터를, 초록색을 빼고, 예를 들면 파란색 데이터를 취할 수 있는 거. 파란색이 여기서 가장 잘,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74번이 데이터를 꺼집어내서 분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난 평균을 하고 싶다. 그래도 관계는 없죠. 이 평균을 해서,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세 번을 스캔해야만이, 적어도 세 번을 스캔해야만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어떤 예를 들면은 빔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샘플 내에서 오는 건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 스캔을 하시기를 전 적극 권장을 드리니 가서 꼭 한번 하지 말고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요. 왜냐하면 정확한 게 중요한 거지 바쁜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데이터를 30개를 찍었다 한들 그 데이터 30개 가지고 의심이 된다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뭔가 설명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지.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렇게 이제 꼭 세 번 스캔하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샘플 준비는 어떻게 하냐? 이제 샘플 준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샘플을 준비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가능하면요. 우리 이제 유니폼한 두께를 준비를 합니다. 유니폼하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게 이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샘플 이렇게 준비한 거. 예, 요게 이제 엑스레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유니폼하게 들어왔으니까 유니폼하게 스캐터링해서 나가겠죠.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요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수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요게. T가 달라지는 거죠. T가 다른데 여기서 나온 놈, 여기서 나온 다 다르니까 이게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하게 만들라는 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유니폼한 덴시티가 또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덴시티도 우리가 유니폼하다고 가정을 하고 찍어야 하는 거지, 이게 그냥, 만약에 유니폼 아니고 여기 뭉쳐 있다. 그럼 얘하고 얘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니폼하게 덴시티가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샘플을 측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유니폼하지 않고 우리가 로컬 이쪽을 측정하겠다. 그럼 빔 사이즈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노 사이즈를 줄여서 측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잘 조절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샘플 준비할 때 이 두께 조절할 때가 중요합니다. 두께. 보시면 이제 엣지 스텝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엣지 스텝이 0.3에서 1.0 사이에 되게끔 이제 제가 해야 한다고 트랜지션 묘스는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이에 이제 잘 샘플 준비하시면 이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보다 크다. 이런 게 이제 셀프 옵서션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이 안에서 셀프 옵서션이 만들어져가지고 시그널의 노이즈도 만들어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 유너트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유너트는 놔두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두께를 우리가 줄이면 되는 거죠. 두께를 줄이면 우리가 이제 값이 이제 이것도 줄어들겠죠. 엣지 스텝이. 그다음에 만약에 0.3보다 이놈이 만약에 작다. 이 작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은 경우는요, 농도가 매우 낮거나 매우 두껍거나 이런 경우에도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역시나 두께를 줄이거나 또는 이제 로우 컨센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께를 늘리거나 또 너무 두껍다 그러면 두께를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샘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측정을 요 엣지 스텝을 보시면서 먼저 샘플을 가서 준비를 이제 가속기 가서 준비를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께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냥 준비해서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측정하는데 주의할 사항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주의할 사항들. 첫 번째, 3번 스캔하시라는 거. 3번 스캔하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능하면 2개 모드, 플랜스와 트랜스미션 모드 모두 다 측정하는 게 아주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좀 잘 지켜주시면 세 번째는 뭐냐면 레퍼런스 포일이나 그다음 레퍼런스 메터리얼을 꼭 그 측정 샘플들 측정할 때 사용하시라는 거죠. 자, 왜 3번을 제가 지금 강조를 하냐면요. 지금 이제 앞에서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PT 포일입니다. 이제 뭐 레퍼런스 포일인데요. PT 포일은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찍은 날짜가 지금 다른 겁니다. 2013년 6월 23일. 네, 이건 12년 7월 23일입니다. 이제 연도도 다르고요. 날짜도 다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6월 23일, 7월 23일 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게 뭐 연도가 다른다고 해서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요. 아침에 찍은 거, 저녁에 찍은 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그 결과가 딱 봤더니 이제 뭐 그 그래프를 해서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그 7월 23일 날 찍은 게 예를 들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쉬프트 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1강에서 이게 쉬프트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산화수가 증가한 거죠. 이게 산화수가 증가. 그럼 과연 이게 산화수가 증가했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서 PT 포일도 산화수가 증가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이유일까요? 예, 이미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옵셋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미 그 모노크로메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옵셋이 된 거죠. 옵셋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 옵셋에 만들어졌겠지 이게 무슨 뭐 산화수가 증가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엑스합스 분석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엑스합스에서는 뭐 이게 뭐 엣지가 오른쪽 시프트 왼쪽 시프트냐 이거 정도는 보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데 이제 그 젠스를 설명할 때가 문제입니다. 젠스를 설명할 때 이제 젠스를 볼 때 이 데이터가 이런 겁니다. 데이터가 이런 겁니다. 데이터가 지금 포일이지만 이거 데이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걸 데이터라고 보시면 이 데이터가 오른쪽 시프트한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오른쪽 시프트했기 때문에 산화했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을까요? 알 수 없는 거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옵셋이 돼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옵셋이 아니고 산화수가 증가해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레퍼런스를 쓰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레퍼런스를 보고요. 이렇게 옵셋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월 23일 날 찍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다 있고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23일 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6월 23일 거 데이터와 7월 23일 거 데이터를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찍는 날짜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측정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시가 측정하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기다려야 하고. 그러니까 이놈을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 옵셋이 됐기 때문에 7월 23일 거를 이만큼 옵셋을 보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서 에너지를 더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사실 PT 포일인데 이놈 이렇게 이동하면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 오실레이션 부분이 거의 똑같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이거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죠. 똑같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옵셋을 시켜서 이 옵셋 정도를 보정을 해서 그 데이터도 보정해주면 그냥 그대로 굳이 다시 찍을 필요 없이 6월 23일 거와 7월 23일 걸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젠스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레퍼런스 포일을 놓고 찍는 연습을 하는 거. 근데 뭐 예를 들면 방막 같은 경우다. 그러면 레퍼런스 포일을 꼭 한번 놓고 찍고 뭐 끝날 즈에 한 번 더 찍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또 그때 그 시작과 끝을 또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옵셋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알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레퍼런스 포일과 같이 또는 이제 레퍼런스 포일이 아니더라도요. 그 레퍼런스 메터리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놈을 꼭 같이 놓고 찍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정도 이상의 포톤 카운트를 얻게끔 조절하라는 거.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찍을 때는 셀프 옵서션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 두께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여기에 맞춰서 이 레인지에 맞춰서 측정을 하게끔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루렌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텍트 앵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브레이크 피크를 피하는 방법들을 잘 고민을 하셔서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실험적인 이야기를 이제 끝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실험에 들어가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엑삽스 시어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엑삽스 시어리를 알고 가야만이 엑삽스를 이제 강의할 때 그 부분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3개의 슬라이드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피팅할 때, 특히 이제 피팅이라는 걸 들어갈 때가 문제거든요. 사실 엑삽스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백그라운드 빼는 거하고 피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팅 들어갈 때 이 시어리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피팅할 때는 이 시어리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그 포뮬러죠. 이 식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 포뮬러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방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피팅만 주구장창 무슨 노가대 일하는 것처럼 어디 뭐 주구장창 땅 파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셨다가 맞았네 그래가지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들 어려워하시니까 이 부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크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개요만 말하면 N은 주변의 코디네이트 넘버, 원자들 넘버라는 거, 시그마는 이게 이제 디바이 엘레 팩터라 해가지고 서멀 바이브레이션과 스태틱 오더가 같이 포함된다는 거 여기. 그다음에 얘하고 얘 셋이 같이 코릴레이션 잘합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한다는 건 피팅해서 고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거의 100% 정도 하거든요. 99% 정도 하기 때문에 픽스를 해야 한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이놈들은 나중에 이제 픽스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놈을 이제 바꿔가면서 피팅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R은 뭐냐면 비슷한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거리에 있는 원자들의 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람다는 mean free pass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O 스퀘어는 이제 전자가 나갈 때 홀이 존재하고 안 존재하고 이걸 가지고 카운팅하는 그 팩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O 스퀘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한 0.9 정도 논다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SO 스퀘어도 잘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SO 스퀘어는 기존에 이제 논문들을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모르시면 이제 포일을 가지고 찍은 걸 가지고 찾아서 그다음에 그 값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다음 강의, 이번 강의 말고요. 앞으로 이제 이 강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렉트론 필드의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 이제 이 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 이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을 다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이제 페르미 골든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페르미 골든룰인데요. 페르미 골든룰에 따라서 이 이니셜 웨이브 펑션과 이제 파이널 웨이브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웨이브 펑션과 파이널 웨이브 펑션을 이제 서로 이제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제 파이널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되냐? 이제 파이널 웨이브 펑션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웨이브하고 이제 포토 일렉트론 나가는 웨이브하고 백스케이터링한 웨이브를 둘을 더해서 이제 파이널 웨이브 펑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널 웨이브 펑션에 따라서 얘가 이제 둘이 이제 이렇게 페르미 골든룰을 따라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파이널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원자가 2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가 들어오게 되고요. 엑스레이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엣지에 있는 KH나 LH나 있는 전자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물결 받지만 아웃고잉 포토 일렉트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원자가 충돌을 하게 되면 다시 백스케이터 되는 포토 일렉트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둘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인터퍼런스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둘이 인터퍼런스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파이널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심플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나가는 웨이브 펑션, 그다음에 다시 백스캐터링하는 웨이브 펑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얼마만큼 백스캐터냐, 백워드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를 하나 곱해줘야겠죠. 이것이 비례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인터퍼런스의 웨이브에서 이제 이 나오는 다시 이제 엑스레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여기 지점에 대한 관련된 우리 이 지점에서의 그 웨이브 펑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이 아니고 이 지점.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 이런 그 페레미 골든이 따르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한 그것을 고려를 하면 그래서 R이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쉬프트도 고려를 해야 하고요. 얼마만큼 페이지 쉬프트 했는지. 그 다음에 이미지널 파트를 곱해서 리얼 파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리얼 파트를 고민해서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랩톤까지 몇 개, 여러 개 이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몇 개 더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메이션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인으로 이제 여기 리얼 파트이기 때문에 사인한 funktion이 되고 ti 대신에 fi라고 이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홀 이펙트, 이제 홀 라이프타임 오브 홀, 그러니까 홀의 그 라이프타임을 고려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홀의 라이프타임이 민프리 패스와 관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면 다시 거기 안에 채워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람다를 추가를 할 수 있고요. 민프리 패스, 아까 여기 이제 페이스 이건 페이지 시프트 정도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추가할 사항이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주변 원자가 제대로 이제 같은 거리에 아주 이상적으로 아이디어하게 이제 있으면 뭐 저 식이 받겠지만 이게 이제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이제 어떤 놈은 가까이 있고 어떤 놈은 멀리 있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놈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그 다음에 큐뮬러티브 익스펜션 이제 큐뮬러티브 익스펜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놈들에 대한 항을 추가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여기 요 항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개나 있느냐 이놈이 몇 개나 있느냐 인텐시티가 그러면 이렇게 NJ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큐뮬런트 익스펜션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이 디스오더가 너무 크면 이 다음 항을 또 고려를 해야 합니다. 큐뮬런트 익스펜션에 다음 항을 고려하는데 거기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요.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이제 여기 디스오더까지 고려하게 되면 바로 이제 시그마 스퀘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 시그마는 뭘 포함하냐면 서멀 바이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멀 바이브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디스오더 이제 거리상의 오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할 게 뭐냐면 폴라리제이션, 빔이 들어오는 폴라리제이션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홀이 존재 유무, 예소 스퀘어죠. 그거까지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하는 식인 바로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 식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도 또 넘어가고 엑스합스 시어리 할 때는 반드시 이 식을 뭐 옆에다 붙여놓고 뭐 칠판 있으면 칠판에다가 써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피칭을 하게 되면 좀 더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번 시어리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은 이제 엑스합스 분석의 그런 절차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으니까요. 내가 이제 엑스합스 프로그램은요, 이거 말고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게 IPFC인데요. IPFC 말고도요,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IPFC고요. 그래서 IPFC를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FC는 보면은 아테나가 있고요, 아르테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헥토파스트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아테나에서 데이터 리덕션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백그라운드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아테나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에서 이제 이 식, 아까 이제 가졌던 식,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애톰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페프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페프는 이제 전리어 그룹에서 이제 발전시킨 건데요. 이 페프에서 이제 요 식에 맞춰서 이제 각각에 따른 패스에 따른 어떤 경로에 따른 값들을 찾아내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페피셀을 통해서 여기에 데이터에 맞춰서 피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요 단계 하나 걸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단계 걸쳐야 합니다. 그 엑삽스 분석에서는 좀 더 자세한 건 이제 엑삽스 그 피팅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하나씩 다루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식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부분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